김도현은 63층 높이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불빛의 강물처럼 그의 눈은 한강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대교가 보였습니다. 6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달이었습니다.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룬 이 모든 성공이 무색할 만큼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빌딩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도현이 형, 또 혼자 야근하십니까? 비서실장 김성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네, 김 실장.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가족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몸 버리십니다. 가족. 그 두 글자가 도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6년 전까지는 그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아내 수진과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8살 아들 태민. 하지만 한강대교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깨어났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을 잃은 도현에게 잔인한 현실만을 남겼습니다. 그 후 그는 죄책감과 허무함에 시달리며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도현아,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거야. 사고가 나기 전 아내 수진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룬 자수성가 기업인이었던 도현은 늘 사업 확장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수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뜻을 따르기 위해 뒤늦게 자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도현은 성북구 기름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사랑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보육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올해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영숙 수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현을 맞았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을 혼자 보살피는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이 수녀의 미소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전구가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현의 눈은 마당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커다란 그림책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에 도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뺨에 난 작은 점, 살짝 말려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축구공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까지. 도현은 순간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것은 그 아이의 옆모습에서 죽은 아들 태민의 모습이 아른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그를 향했습니다. 준호예요. 수줍게 대답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태민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도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준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은 단 1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아들 태민이의 생일날 찍은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준호와 태민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아이를 만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회사를 뒤로하고 다시 사랑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다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숙 수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현을 맞았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준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녀님, 혹시 준호라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이가 참 예쁘게 생겨서요. 준호는 6년 전 겨울에 우리 보육원에 왔어요.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그저 준호라고 적힌 작은 종이 쪽지만 옷에 달려 있었죠. 6년 전 겨울 한강 근처.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겨울 한강대교. 모든 것이 그날의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고요. 아마 사고로 부모를 잃었을 거라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워낙 어릴 때 왔고 또래보다 말이 없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참 착한 아이랍니다. 도연은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에 올라탄 그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장형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석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도현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급해? 한 아이의 신원을 조사해 주었으면 해. 6년 전부터 사랑의 보육원에 있는 준호라는 아이야. 형석의 목소리에서는 의심이 묻어났지만 도현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도현은 형석이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보육원을 찾아 준호와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준호도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공을 찰 때의 발동작이나 붓을 쥐는 손가락의 모양까지 태민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육원 잔디밭에서 준호와 함께 축구를 하던 도연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축구 잘하는구나. 언제부터 좋아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공을 차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간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준호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구를 마친 후 준호는 도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 풍경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과 잔잔한 물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다리. 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6년 전 태민이가 그렸던 그림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같은 구도, 같은 색감, 심지어 그림체까지. 도연은 두 그림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는 왜 한강을 그렸을까요? 태민이는 왜 그 풍경을 좋아했을까요? 이튿날 도연은 변호사 친구 최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민호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한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도연아, 우선 진정해. 너무 앞서가지 말고 과학적인 증거부터 확보하자. DNA 검사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 그렇지, DNA 검사.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돼. 아이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아. 며칠 후 도연과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신기해하며 순순히 검사에 응했습니다. 아저씨, 이 검사 받으면 더 건강해져요? 그럼 준호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검사야. 준호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삶에 드리워졌던 공허함은 이제 새로운 의혹과 더 깊은 고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준호가 정말 태민이라면
그는 6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를 숨긴 것일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일주일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김도연에게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준호가 그린 한강 풍경화와 아들 태민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공허했던 그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혹과 불안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장영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거 이상하다. 6년 전 내 사고 기록을 다시 샅샅이 훑어봤는데 병원 이송 기록이 이상해. 무슨 소리야? 3명이 이송됐다고? 그래.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 아들 태민이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아이의 치료 기록이 딱 3일 후에 감쪽같이 사라져. 경찰 기록에는 분명히 현장 사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이야.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분명히 아내와 아들 모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긴 걸까?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영석은 곧바로 6년 전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의료진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병원을 떠났거나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정미라는 간병인이 사고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현아, 이 여자가 핵심일 것 같아. 보통은 쉽게 사직하지 않거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형석은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최민호 변호사를 통해 6년 전 병원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했습니다. 도현아, 이 기록만으로는 부족해. 누가 왜 그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오정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 같아. 알았어. 형석이가 곧 연락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보육원을 찾아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혹시 이 아이가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가 왜 6년 동안 자신의 곁을 떠나 있어야만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장영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아, 지금 당장 부산으로 와. 오정미 씨를 만났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 도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정미는 작은 카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6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배성찬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병원 VIP 고객이었죠. 그는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에게 돈을 제게 주면서 아이를 넘기라고 했어요. 오정민은 6년 전의 공포를 다시 느끼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아이를 넘길 수는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를 몰래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숨어 살고 있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태민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정미라는 천사 같은 사람 덕분에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배성찬이라는 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영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고아들을 해외로 불법 입양 보내서 그에게 돈을 벌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6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절망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노렸던 자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불행에 빠뜨렸을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아들 태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이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김도연은 부산의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장영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법적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은 DNA 검사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불안이 아닌 6년 만에 다시 만날 아들을 향한 설렘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결과 나왔어. 최민호 변호사의 전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현은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99.9% 일치야. 준호는 내 아들이 맞아. 전화기를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찾아 헤매던 보육원에서. 도현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6년 동안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영석은 오정미의 증언과 병원 기록을 토대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배성찬의 조직은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고아들을 해외 불법 입양으로 팔아넘겨 거액을 챙기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도현아, 배성찬이라는 자는 현재도 불법 입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수사팀장의 단호한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준호가 있는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준호의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도연이 사준 축구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니 태민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태민이요? 제 이름이 태민이에요?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응. 내 진짜 이름은 태민이야. 김태민. 그리고 나는 내 아빠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살아 돌아와서 좋아요. 그날 밤 태민은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배성찬의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배성찬의 사업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배성찬은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원들 또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 입양 사업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서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재벌 기업인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야기에 시민들은 감동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도현은 태민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영숙 수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태민이 아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이 내려주신 기적입니다. 수녀님 덕분입니다. 수녀님이 태민이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이영숙 수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 꼭 놀러와. 알았지? 응,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올게. 태민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6년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태민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보육원 문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상처와 절망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과 재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배성찬과 그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도현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와 오정미의 증언,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입양 사업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들의 손에 해외로 팔려나간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배성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도현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6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장영석과 최민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김태민 군의 친부 김도현 씨의 입양 신청을 승인합니다. 오늘부터 태민이는 정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도현은 태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민이의 작은 몸이 도현의 품에 안겼을 때 도현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태민이의 순수한 물음에 도현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도현의 집은 태민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마련된 태민이의 방은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용품과 그림 도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제 방이에요?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현은 태민이의 손을 잡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태민이 방이야. 벽 한쪽에는 아내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태민이를 사진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태민아, 이분이 내 엄마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엄마. 태민이가 작은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와 사진으로만 만난 엄마. 태민이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보다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도현과 태민의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등교하고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주며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 두 사람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태민이는 조금씩 말을 많이 하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지원하고 불법 입양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이도 아버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아빠, 우리처럼 가족을 찾은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야 하는 거야.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랑의 보육원을 찾는 것이 부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태민이가 6년간 지냈던 그곳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영숙 수녀님, 올해도 왔습니다. 어머, 태민아. 아빠랑 함께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보육원 문을 나서자 서울의 겨울밤이 부자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과 달리 이 작은 보육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부자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한때 비극의 현장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가장 좋아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는 가운데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